강원 산림 속 노인의 시신 2011년 10월 20일 오후 3시경 강원도 평창군 깊은 산자락은 이미 초가을에 햇빛이 기울고 있었다. 마을 주민 김성호 사부는 늘 그렇듯이 어깨에 약초 바구니를 메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 일대를 훤히 꿰고 있는 토박이였고 산세가 험하다 해도 겁을 내는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불길한 기운이 그의 걸음을 붙잡았다. 산비탈을 빙 돌아 올라가던 중 김성호의 코끝에 먼저 스쳐온 것은 이상할 정도로 진한 악취였다. 썩은 나무 냄새나 젖은 흙 냄새와는 분명히 다른 속에서 울렁거림이 올라오는 단백질이 썩는 특유의 비린 냄새였다. 처음엔 산짐승의 사체가 썩는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매캐한 냄새가 더 짙어졌다. 그 순간 김성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의 발걸음을 멈추고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냄새의 근원지로 추정되는 곳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잡목과 덩굴이 뒤엉킨 작은 평지였다. 쓰러진 나무와 두꺼운 낙엽층이 발목을 잡았고 발을 디딜 때마다 젖은 흙이 푹푹 꺼졌다. 김성호는 나뭇가지를 손으로 헤치며 안쪽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야에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진 다리 한쪽이 들어왔다. 흙과 낙엽 사이로 튀어나온 바짓단, 그리고 그 아래로 마치 인형처럼 딱딱해 보이는 발. 설마... 순간 등골이 싸늘해진 김성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눈은 그 형체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나뭇가지를 떨리는 손으로 길게 뻗어 바닥에 두껍게 쌓인 낙엽과 가지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그렇게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 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한 노인의 시신이었다. 피해자는 바닥에 바로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양팔은 몸통 옆으로 반쯤 벌어진 상태였고 다리는 반쯤 굽힌 채 벌어져 있었다. 얼굴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지만 이미 피부는 초록빛이 감도는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볼과 눈 주위는 움푹 꺼져 있었다. 눈꺼풀은 반쯤 떠 있어 공백한 눈동자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입술 주변에는 검게 마른 피가 얼룩처럼 굳어 있었다. 더 섬뜩한 것은 몸통 앞면이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누렇게 바랜 작업복 조끼와 셔츠에는 커다란 찢어진 구멍과 칼자국이 여러 개나 있었다. 옷감 사이로 드러난 가슴과 복부에는 살이 움푹 파여 들어간 듯한 깊은 자창, 치疮. 이 10개 이상 보였다. 일부 상처에서는 이미 살점이 무너져 내려 주변 피부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다. 상처 주변에는 검붉은 피가 엉겨 붙어 있었고 온몸 여기저기에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김성호는 그 끔찍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혀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그는 시신의 손가락 하나 대보지 못한 채 온몸에 소름이 돋은 상태로 뒤를 돌아 미친 듯이 산길을 뛰어 내려왔다. 비탈길에서 몇 번이나 넘어져 무릎과 손바닥에 피가 났지만 그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겨우 마을에 도착한 그는 이장을 가장 먼저 찾아가 헐떡이는 숨을 가다듬으며 상황을 설명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떨리는 김성호의 모습을 본 이장은 단순한 산짐승 사체가 아니라는 직감을 했고 곧바로 마을 회관에 있는 유선 전화로 평창경찰서에 신고를 넣었다. 인적이 드문 상골 마을이라 휴대전화 신호도 불안정해 이런 사안에서 유선 전화는 사실상 유일한 라이플라인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형사과와 강력팀, 그리고 도 경찰청 소속 초동감식 요원 및 법의관에게도 연락을 돌렸다. 산악지형 특성상 순찰차가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임도까지 이동한 후 나머지 거리는 직접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 경찰과 감식반, 법의관, 사진 담당 요원 등으로 구성된 6, 7명의 인원이 장비가 든 가방을 나누어 메고
김성호와 이장을 따라 산길로 들어갔다.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4시 반 무렵이었다. 팀장은 가장 먼저 주위를 둘러보며 경계선을 설정했다. 여기서부터 20m 방향,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노란 폴리스 라인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둘러쳐졌고 현장은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발자국, 타이어 자국, 떨어진 물건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기본 절차였다. 감식반은 먼저 현장 전체를 넓은 각도에서 촬영했다. 산비탈의 기울기, 주변의 숲을 상태, 쓰러진 나무의 위치, 시신이 누워있는 방향과 자세까지 하나하나 기록에 담았다. 이 일대는 낙엽송과 참나무, 잣나무가 뒤섞여 있는 호남림이었고 바닥에는 최소 5cm 이상 되는 낙엽층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나무 그늘이 짙어 햇빛이 거의 닿지 않았고 습도가 높은 탓에 공기에는 물비린내와 함께 부패 냄새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시신 주변을 자세히 보면 일부 부위는 동물에 의해 훼손된 흔적도 보였다. 손가락 몇 개는 끝부분이 잘려 나간 듯한 상태였고 다리 근육 일부는 들쭉날쭉 뜯겨나가 있었다. 주변 낙엽 위에는 작은 동물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 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남긴 흔적이었다. 감식반은 시신에서 약 1m 떨어진 위치에서 부분적으로 흙에 파묻혀 있던 칼 하나를 발견했다. 그 칼은 흔히 농촌에서 산에 갈 때 사용하는 산도 샨다오자다처럼 생긴 물건으로 칼날은 약 20cm 정도, 칼자루는 매끈한 나무로 되어 있었고 손에 쥐기 좋게 살짝 굴곡이 있었다. 칼자루 측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누군가 칼자루에 간단한 무늬를 조각해 놓은 것이 보였다. 감시교원은 곧바로 장갑을 끼고 칼을 집어 올려 혈흔 여부와 지문 채취에 적합한 상태인지 육안으로 확인했다. 칼날 표면에는 이미 흙과 녹이 부분적으로 끼어 있었고 눈에 띄는 붉은 피 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법의관은 팀장 허락을 받은 뒤 본격적인 현장 검시를 시작했다. 먼저 시신의 자세와 시신 주위의 환경을 세밀하게 기록했다. 피해자는 누운 방향이 산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고 머리는 약간 오른쪽으로 젖혀진 상태였다. 오른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한 채 반쯤 구부러져 있었고 왼손은 손등이 위쪽을 향한 채로 굳어 있었다. 이는 사망 당시의 긴장과 고통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후 경직이 진행되었다가 다시 풀려버린 상태임을 시사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은 오래 입어 색이 바랜 회색 내복 위에 남색 작업복 상의 그리고 진갈색 면바지였다. 바지는 무릎과 허벅지 부분이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흙과 피가 뒤섞여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발에는 오래된 고무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장화의 밑창에는 진흙과 작은 자갈이 끼어 있는 상태여서 최근까지도 밭이나 산길을 자주 오르내렸던 사람이었음을 짐작게 했다. 법의관은 우선 시신 외표의 부패 정도를 면밀히 관찰했다. 얼굴과 목 부위의 피부는 이미 녹황색을 띠며 부풀어 오른 상태였고 피부 일부에서는 수포가 형성되어 터져나가고 있었다. 흉부와 복부의 피부는 칼에 의해 절단된 부분 주변으로 변색이 심했고 그 안쪽으로는 조직이 부서져 내려앉아 있었다. 사체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는 부패가스와 체액, 주변 습한 토양의 냄새가 뒤섞여 한층 더 진하게 퍼져나왔다. 상처 하나하나도 중요한 단서였다. 법의관은 줄자를 사용해 각 상처의 길이, 폭, 방향, 깊이를 가늠했다. 대부분의 상처는 흉골 주변과 왼쪽 가슴, 상복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날이 한 방향으로만 예리하게 들어간 전형적인 단도형 자창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는 둥이나 송곳, 목과 같은 도구가 아닌 비교적 날이 넓고 일정한 폭을 가진 칼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산도형 칼과 강하게 연관되는 부분이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방어흔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칼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손이나 팔로 막으려 하면서 손바닥, 손가락, 팔 안쪽에 방어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노인의 손과 팔에서는 부패로 일부 훼손된 부분을 제외하면 칼에 베인 듯한 얕은 상처나 심한 멍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기습을 당했거나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의관은 시신의 전신을 훑으며 부상 부위 외에 특이한 신체 특징들을 눈에 새겨두었다. 예를 들어 왼쪽 팔꿈치 안쪽에는 뼈 위까지 도드라진 오래된 흉터가 있어 나중에 신원 확인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무릎 관절과 손마디에 남아있는 두꺼운 관절 변형과 굳어짐은 오랜 농사일과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피해자는 지극히 평범한 농촌 노인의 외관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몸에 새겨진 칼자국의 수와 위치는 범행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잔혹했는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현장 감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팀장은 시신을 검시소로 옮기기 위해 시신 포대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다. 옮기는 과정에서도 주변 낙엽과 흙 한 줌까지 최대한 흩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동시에 감식반은 시신이 있던 자리 주변에서 토양, 낙엽, 작은 섬유 조각, 담배꽁초나 포장지가 없는지 끝까지 확인했다. 겨우겨우 몇 개의 정체불명의 섬유 조각과 파편 몇 개가 체증 봉투에 담겼고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의 토양은 별도로 채취되어 봉인되었다. 해가 산등성이 뒤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업은 모두 마쳤다. 산속은 금세 어두워졌고 더 이상의 시각검사는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팀장은 혹시 모를 추가 조사를 위해 폴리스 라인을 그대로 두고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강원도 경찰청의 법의학과 검시대 위에는 몇 시간 전까지 산속 낙엽 위에 버려져 있던 신원 미상의 노인 시신이 고요히 누워 있었다. 현장 사진, 칼, 토양 시료, 섬유 조각까지 모든 것이 이 노인의 마지막 순간을 말해줄 수 있는 단서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경찰에게 주어진 사실은 단 하나뿐이었다. 누군가, 그것도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들어 보이는 노인을 깊은 산속으로 유인한 뒤 가슴과 배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대로 버려두었다는 점. 왜 하필 이 노인이었는지, 왜 산속이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여러 번 찔러야 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과 법의관 모두 이것이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다툼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이 첫 번째 현장 감식만으로도 확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 평창 산속에서 발견된 한 노인의 시신은 곧 마을 전체와 지역사회를 뒤흔들 붙인 살해 사건의 시작점이 된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누구도 그 노인의 곁에서 피를 흘리며 잠들어 있던 칼이 결국 아들의 탐욕과 절망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원 확인. 실종된 75세 노인 유남철 산속에서 시신이 수습된 직후까지 경찰에게 이 노인은 그저 신원 미상 남성 시신 1구에 불과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지갑, 휴대전화 같은 신분증명 수단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옷차림도 너무 평범해서 특정할 만한 단서는 거의 없었다. 강원 산골에 사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입고 다닐 법한 남색 작업복 상의와 누런 내복, 낡은 고무장화. 겉으로 보기에 이 노인을 다른 누구와 구분 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경찰과 법의관은 시신 외형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 특징에 주목했다. 바로 왼쪽 팔꿈치 안쪽에 길게 솟아오른 5cm짜리 비우성 흉터였다. 마치 오래전에 뼈까지 드러나는 심한 찢김 상처를 입고
제대로 봉합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살이 우둘투둘 올라와 굳어버린 듯한 형태였다. 흉터의 모양과 위치는 매우 특이했고 평생을 몸쓰는 일을 해온 농촌 노인들에게서는 나름대로 얼굴 대신 몸이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아는 수사관들은 이 흉터가 곧 신원 확인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다. 마을 주민 집합. 혹시 우리 마을 사람 아닐까? 시신이 발견된 산자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평창군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인구는 300명 남짓, 모두가 서로의 얼굴과 집안 사정까지 훤히 알고 지내는 말 그대로 한 덩어리 같은 공동체였다. 경찰은 먼저 이 마을 주민들부터 상대로 누가 보이지 않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오전 마을 회관에는 이장과 주민 40여 명이 모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 일부를 인쇄해 가져왔지만 부패가 심한 얼굴 부분은 최대한 가려두고 대신 키, 체형, 옷차림, 흉터, 치아 상태 같은 정보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남성, 추정 연령 70대 중반, 키는 약 160cm의 안팎, 체형은 마른 편입니다. 왼쪽 팔꿈치 안쪽에 5cm 정도 길이로 두껍게 솟아오른 흉터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과 손마디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아래쪽 어금니는 양쪽 모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을 듣던 주민들 가운데 몇 명이 동시에 작게 탄성을 내뱉으며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한 이름이 회관 안에서 흘러나왔다. 이거 아무리 들어도 유남철 어르신 아니야? 이장은 곧바로 손을 들고 말했다. 맞다. 키도 비슷하고 마른 체형에다 왼팔꿈치 흉터. 예전에 예촉이 날에 크게 다치셨잖아. 마을 사람들에게 유남철 79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밭을 일구고 소와 돼지를 키우며 살아온 전형적인 산골 농부였다. 말수가 적고 고집이 세지만 남의 일에 싫은 소리 잘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남은 것은 그의 왼팔 흉터가 생긴 사건이었다. 20대 후반이던 어느 여름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예초기가 미끄러지며 왼팔을 깊게 베는 사고가 있었다. 그 당시 응급실까지 거리가 멀고 의료시설도 부족해 제대로 봉합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민간요법과 약초로만 버티다시피 치료를 했다. 결국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살이 튀어나온 채 흉하게 굳어버렸다. 이 사고 이후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팔꿈치 흉터, 큰 유씨 아저씨, 왼팔 흉터 있는 남철이 형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할 정도였다. 경찰이 설명한 시신의 관절 상태와 키, 체형, 치아 결손, 그리고 왼쪽 팔꿈치의 흉터까지 여러 요소가 겹치자 마을 사람들은 거의 확신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가을 들어서 유 어르신 얼굴 못 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아들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은 행방불명된 거 아냐? 회관은 점점 무거운 침묵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경찰은 감정적인 추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주민들의 진술 하나하나를 차분히 정리했다. 다음 단계는 마지막으로 그를 본 시점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한 사람씩 손을 들게 하고 유남철을 마지막으로 본 날짜와 상황을 적도록 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런 말을 했다. 추석 지나고 며칠 뒤였어요. 마트 가려고 버스 타는데 길가에서 남철 어르신이 지팡이 짚고 서 있는 걸 봤죠. 그게 마지막이에요. 또 다른 노인은 내가 한 보름 전쯤 산자락 밭으로 올라가다가 저 멀리서 누군가를 업고 올라가는 사람을 봤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남철이 아들 같기도 하고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러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10월 초 어느 날 이후로 마을에서 유남철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공식적인 실종 신고는 접수된 기록이 없었다. 이 사실은 수사관들의 눈썹을 찌푸리게 했다. 가족과 함께 사는 75세 노인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경찰에 실종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족 관계나 주변 사정을 의심해 볼 만한 지점이었다. 경찰은 즉시 유남철의 집을 찾았다. 집에는 아들 유준호 32와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주 한 명이 살고 있었다. 준호는 경찰이 집 앞에 나타나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침착한 척 얼굴을 다잡고 응대했다. 아버지가 산에 약초 캐러 나가신 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을 사람들과 같이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그냥 어디 다른 친척 집에 가신 줄 알았어요. 수사관이 되물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까? 10월 초쯤입니다. 낮에 제가 아버지를 산 입구까지 업고 모셔다 드리고 아버지가 혼자 갈 테니 너는 내려가라고 하셔서 그 뒤로 못 뵀습니다. 경찰은 곧이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준호는 잠시 말을 더듬다가 산에 들어가면 며칠씩 안 내려오시는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친척 집에 한동안 머무르신 적이 있고요. 솔직히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찾아줄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 답변은 어설펐고 설득력이 떨어졌다. 평소 다리가 불편하고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다니던 75세 노인이 아무 연락도 없이 며칠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가족은 최소한 마을 이장이나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기록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노인이 정말로 산에 갔다가 실종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의 집안 혹은 주변에서 이미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의 진술과 가족의 설명만으로도 시신이 유남철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였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신원 확인은 추측이 아닌 과학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에서 이미 피해자의 혈액, 골수, 치아 조직이 채취된 상태였고 부패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유전자를 추출하기에는 충분했다. 다음 단계는 비교 대상이 될 가족들의 DNA를 채취하는 것이었다. 수사관은 유준호와 며느리에게 설명했다. 시신이 혹시 아버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강 점막을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 면봉을 입안에 넣어볼 안쪽 점막을 문질러 채취하는 간단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절차는 금방 끝났다. 이와 함께 혹시 모를 다른 친자 관계도 고려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등본을 확인하고 형제자매나 가까운 친척이 있는지까지 살폈지만 유남철에게는 아들 준호 외에 다른 직계 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며칠 후 국과수에서 DNA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피해자의 유전자와 유준호의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부자 관계일 확률이 통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99.9% 이상 아래로 나타났다. 이로써 산속에서 발견된 시신이 바로 평창군 을리거주 75세 남성 유남철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신원 확인 보고서를 받아든 수사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사건은 신원미상의 변사체 사건에서 평창군 노인 실종 후 살인사건으로 격이 바뀌게 되었다. 더 이상 단순한 자연사나 실족사로 포장할 여지는 없었다. 유남철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주민들은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 누구에게나 무뚝뚝하지만 농번기면 남의 밭일을 도와주고 명절이면 소 한 마리 잡을 만큼 부지런하던 노인이
산속에서 칼에 여러 차례 찔려 버려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몇몇 노인들은 그래도 자식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산에서 그런 꼴로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수군거렸다. 그러고 보니 아들 준호가 요즘 돈에 쪼들린다는 소문이 많았지 않나. 아버지 실종된 뒤로 갑자기 소랑 돼지를 한꺼번에 다 팔더라니까. 경찰은 이러한 마을의 소문과 정황들을 하나하나 메모해 나갔다. 신원 확인은 끝났지만 이 노인이 왜, 어떻게,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실종 신고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았던 가족, 특히 아들 유준호라는 인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렇게 해서 산속에서 차갑게 굳어있던 한 노인의 시신은 이름을 되찾았고, 동시에 실종된 아버지의 죽음토이라는 더 큰 질문을 세상 앞으로 끌어올렸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누가 이 노인을 죽였는가? 라는 단순한 물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가 그의 실종과 죽음을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알고도 침묵했는가로 향하고 있었다. 아들에게 쏠린 의심, 도박빚과 아버지 재산 처분 정황, 유남철의 시신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수사팀이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은 당연히 같이 살던 가족, 그 중에서도 오외 아들 유준호 32였다. 시신이 발견된 산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산에 데려다 준 사람이 바로 준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를 살인범으로 단정한 것은 아니었다. 형사들의 시선이 서서히 그에게 고정되기 시작한 건 아버지가 사라진 뒤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면서부터였다. 마을 주민들에 대한 탐문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일관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준호여, 착할 땐 착한데 솔직히 말하면 도박에 손댄 뒤로 사람이 많이 변했죠. 젊을 땐 서울 가서 공장도 다니고 택배도 했다던데 몇 년 전에 내려온 뒤로는 인터넷 도박, 스포츠 토토 같은 거에 빠졌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여러 주민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준호가 몇 년 전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돈을 꾸러다녔다는 사실, 이번에 따면 바로 갚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는 점, 하지만 결국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채권자에게 전화로 욕을 먹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는 것. 한 주민은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렸다. 작년 가을쯤이었나 동네 식당 앞에서 누가 준호 멱살을 잡고 언제까지 미룰 거냐고 고함치는 걸 봤어요. 그때 준호가 이번에 경기 하나만 잘 맞으면 다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심상치 않다고 느꼈죠. 이런 증언들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유준호가 적어도 수년 전부터 불법 도박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었고, 그로 인해 상환 능력을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마을 탐문과 동시에 수사팀은 준호의 은행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대부업체 기록을 확보했다. 상골마을 청년이라고 해서 금융거래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식 직장은 없고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 기록도 거의 없는 상태. 공사판 일용직을 띄엄띄엄 나간 흔적은 있지만 한 달에 100만 원을 넘기는 수입이 거의 없었다. 반면 인터넷 결제 내역,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기록이 여러 번 포착되었다. 특정 사설업체로 50만 원, 70만 원씩 송금된 뒤 다시 소액이 현금으로 빠져나오거나 아예 아무 입금 없이 끝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게다가 공식 금융권 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 지인 명의 계좌, 마을 밖 읍내에서 운영되는 불법 사채업자의 명단 속에서 유준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정리된 채무 규모는 최소한 1억 8천만 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웬만한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형사들은 이 숫자를 보고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 정도 빚이면 단순히 힘들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숨이 막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띈 것은 유남철 명의의 재산이 사라지는 속도였다. 등기부등본과 면사무소 토지대장을 조회해보니 유남철 명의로 되어 있던 논밭 합계 2헥타르, 집 뒤편 소규모 임야, 그리고 소 몇 마리와 돼지, 닭 등 가축이 있었다. 그런데 유남철이 실종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10월 초 이후 10월 6일경 우선 집에서 기르던 소 3마리와 돼지, 닭이 모두 한꺼번에 읍내 축산업자에게 팔려나갔다. 10월 9일 면사무소 인근 공증사무소에서 유남철 명의의 농지 2헥타르가 제3자에게 2억 원에 매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매매 계약서에는 유남철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위임장을 들고 나온 사람은 아들 유준호였다. 형사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이 너무도 노골적이었다. 아버지가 사라진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현금화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신 팔게 했을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유남철이 보여온 행동과 성격,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그 가능성을 거의 부정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다. 유 어르신이 땅을 팔거나 아들에게 다 물려준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다. 아니요.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오히려 밭은 내 눈 감을 때까지 안 판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한 이웃은 좀 더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렸다. 몇 달 전인가 준호가 소몰이하던 사람과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땅을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투덜대니까 유 어르신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내 땅은 내 이름으로 묻힐 때까지 안 팔아. 네가 죽을 때까지 못 건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이 증언은 유남철이 쉽게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넘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 그가 실종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위임장을 써주고 아들이 대신 땅을 팔게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 수사팀은 공증사무소와 거래 당사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땅을 산 사람은 인근 마을의 중년 농부로 예전부터 그 땅을 탐내고 있었는데 준호가 급하게 팔겠다고 해서 싸게 샀다고 증언했다. 매매를 중개한 사람은 지역 브로커 겸 행정대행을 하던 40대 남성으로 준호가 찾아와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 산에만 있어 대신 서류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증 과정이었다. 공증사무소 직원은 이렇게 진술했다. 서류상으로는 유남철 씨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었고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일치했습니다. 당신은 직접 본인을 대면하는 절차가 느슨했고 지인 소개도 있어서 큰 의심 없이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위임장 위에 찍힌 서명을 확대해 분석해보니 글자의 삐침과 획의 연결, 힘의 분배가 평소 유남철이 작성한 서류들과 미묘하게 달랐다. 나이든 노인이 쓴 글씨라기보다는 나이를 낮게 잡은 성인의 필체에 더 가까웠다. 또한 인감도장 자체는 실제 유남철 명의 것이 맞았지만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는 따로 증명할 수 없었다. 이 말은 곧 준호가 몰래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서류를 꾸몄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었다. 토지매매 대금 2억 원 중 약 1억 3천만 원이 각종 채권자들에게 나눠서 갚는 데 사용된 정황이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되었다. 정식 대부업체, 개인 사채업자, 지인 계좌 등으로 돈이 흩어져 들어갔고 그중 일부는 오래된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문제는 나머지 7천만 원가량의 현금 흐름이었다. 일부는 현금 인출기로 나눠 인출되었고 일부는 도박 사이트로 다시 흘러 들어간 흔적도 있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사라진 뒤
아들의 빚은 한번 크게 정리되었고 동시에 큰돈 일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형사들에게 이것은 전형적인 패턴처럼 보였다. 막다른 빚에 몰린 가해자가 함께 사는 고령의 부모를 제거하고 부모 명의 재산을 최대한 빨리 현금화한 뒤 빚을 갚고 남은 돈 일부를 다시 도박이나 생활비로 탕진하는 흐름. 모든 퍼즐 조각이 유준호라는 이름 위에 포개지고 있었다. 수사팀의 결론. 이 사건의 중심에는 돈이 있다. 수사팀 내부 회의에서 팀장은 이렇게 정리했다. 이 사건의 핵심 동기는 돈, 더 정확히 말하면 도박 빚입니다. 피해자는 땅과 가축을 가진 노인이고 그 노인의 유일한 상속자는 도박에 중독된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사라진 지 며칠 만에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빚을 갚았습니다. 아버지의 실제 행방에 대해서는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유준호는 단순히 수상해 보이는 가족이 아니라 명백한 1순위 용의자였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에 올라간 사람, 아버지가 사라진 뒤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 빚독촉에 시달리며 당장 큰돈이 필요했던 사람.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인물은 이 상월 마을에서 오직 한 사람, 유준호뿐이었다. 이제 수사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얼마나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 그들의 시선은 완전히 유준호에게 고정되었고 조용하던 산골 마을의 작은 집 한 채가 갑자기 강력 살인사건의 중심 무대로 떠오르게 된다. 집안에서 나온 물증 N 유동치는 유준호의 진술, 유남철의 신원이 확정되고 도박빚과 재산 매각 정황까지 드러난 시점에서 수사팀이 다음으로 준비한 단계는 명확했다. 바로 유준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날 아침, 몇 대의 경찰 차량이 조용한 산골 마을 골목을 천천히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경찰차가 유준호의 집 앞에 멈춰 서자 낡은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준호였다. 경찰 신분증과 영장을 제시하는 형사를 본 순간 그의 얼굴색은 눈에 띄게 하얗게 질렸다. 유준호 씨, 저희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이 집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손등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시선은 계속 현관 옆 신발장과 뒤쪽 마당 쪽으로 흔들렸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경찰의 방문에 겁에 질린 얼굴로 벽에 기대 서 있었고 어린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구석에서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수사팀은 역할을 나누어 집안과 마당, 헛간, 장작더미 주변까지 체계적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한 팀은 안방과 거실, 옷장을 확인했고 다른 팀은 부엌과 창고, 또 다른 인원은 뒷마당과 장작더미, 헛간을 맡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농가의 평범한 집이었다. 하지만 형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띄는 이상한 물건, 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사라졌거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이 들어와 있는 흔적이었다. 집 한켠, 오래된 농기구들이 쌓여있는 작은 창고를 뒤지던 형사가 낮게 외쳤다. 팀장님, 이쪽 좀 보시죠. 먼지 쌓인 삽, 쇠스랑, 낡은 통 사이에서 형사가 꺼내든 것은 긴 나무 상자 하나였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산도, 샨다오, 형식의 칼 5자루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각 칼의 칼날은 이미 여러 번 갈아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칼자루는 나무로 깎아 만든 후 손으로 쥐기 편하도록 둥글게 다듬어져 있었다. 형사들의 시선이 즉시 멈춘 것은 칼자루 옆면에 새겨진 세밀한 문양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그 칼 역시 칼자루에 간단한 선과 점들이 조합된 독특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때 감시교원이
농촌에서 쓰는 공산품이 아니라 누군가 손으로 직접 조각한 것 같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창고에 놓인 칼 5자루 역시 똑같은 스타일의 수공 조각이 들어가 있었다. 형사는 즉시 그중 한 자루를 들어 현장에서 채증해온 칼 사진과 나란히 비교했다. 칼날의 길이, 넓이, 끝이 약간 둥글게 말린 형태, 칼자루의 각도와 문양의 배치까지 거의 같은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 이건 그냥 흔한 공구가 아닙니다. 현장 칼과 세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칼 5자루는 모두 증거 봉투에 하나씩 따로 담겼고 박스 전체도 함께 압수되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유준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형사가 다가가 물었다. 이 칼들 누구 겁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산에 다니실 때 쓰려고 사둔 겁니다. 산짐승도 있고 해서요. 그럼 산에서 발견된 칼도 이 세트 중 하나일 수 있겠네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칼은 많으니까요. 라고 얼버무렸다. 혹시 더 확실한 물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수사팀은 집 바깥도 철저히 조사했다. 특히 장작을 쌓아둔 헛간과 창고 주변은 누군가 물건을 숨기기에 좋은 장소였다. 뒷마당 장작더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겨울을 대비해 쌓아둔 땔감일 뿐이었다. 하지만 한 형사는 장작더미 아래쪽에 부자연스럽게 튀어나온 자루 모양의 윤곽을 발견했다. 장작을 몇 개 치워내자 그 아래에서 오래된 누런 천 가방 하나가 드러났다. 겉면은 흙과 재,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군데군데 찢어진 부분도 보였다. 가방을 꺼내 닦아보니 손잡이 부분이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한 흔적으로 검게 때가 묻어 있었고 바닥 쪽에는 희미한 갈색 얼룩이 배어 있었다. 형사는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끈을 풀고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나무로 된 긴 담뱃대 하나와 접힌 헝겊 조각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담뱃대는 손에 익은 듯 중간 부분이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고 끝부분은 오래된 니코틴과 타르가 눌어붙어 진한 갈색을 띠고 있었다. 형사의 눈길은 곧 담뱃대 몸통에 새겨진 글자에서 멈췄다. 거칠게 파낸 듯한 글씨로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남철 팀장은 그 순간 직감했다. 이건 단순히 집 안 물건이 아니야. 피해자의 소지품일 가능성이 높다. 함께 들어있던 헝겊 조각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 겉보기엔 낡아서 누렇게 변색된 천이었지만 일부 부위는 흙과 섞인 어두운 갈색 얼룩이 배어 있었다. 이미 오래되어 눈으로만 봐서는 혈흔인지 단정하기 어려웠지만 형사들의 경험상 이런 얼룩은 그냥 빨래 덜 된 흔적이 아니라 한때 피가 스며든 자국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형사들은 천가방, 담뱃대, 헝겊 조각까지 모두 개별 증거물 봉투에 담고 가방이 있던 주변 토양 샘플도 함께 채취했다.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유준호에게 팀장이 질문을 던졌다. 이 가방 누구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봅니다. 장작더미 밑에 있었어요. 집주인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준호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예전에 아버지가 쓰던 물건일지도 모르죠. 장작 사타가 같이 들어간 줄 알았겠죠. 라며 말을 돌렸다. 그러나 오늘 처음 봤다 해서 아버지 물건일지도 모른다로 말이 바뀐 것 자체가 이미 모순된 진술이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물건들은 곧바로 국과수로 보내져 정밀 감정에 들어갔다. 천가방 겉면과 헝겊 조각에서 채취한 얼룩, 담뱃대 마우스피스 부분에 미세한 체액 흔적, 가방 바닥에 묻은 흙, 창고에서 나온 칼 5자루 중 일부 표면의 미량 성분. 며칠 후 돌아온 감정 결과는 수사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데 충분했다. 혈흔 감정 결과 천가방과 헝겊 조각에서 검출된 혈흔은 이미 오래되어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웠지만 루미놀 반응과 DNA 분석을 통해
사람 피로 확인되었다. 그 DNA는 산에서 발견된 시신 유남철의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 담뱃대 체액 분석, 담뱃대 끝부분에서 채취한 미량의 타액 흔적에서 추출된 DNA 역시 유남철의 것과 동일했다. 마을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유남철은 긴 나무 담뱃대를 즐겨 피우는 동네 어르신으로 유명했기에 이 담뱃대가 그에게 속했을 가능성은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웠다. 토양 성분 비교 천가방 바닥과 끈에 붙어 있던 흙을 분석한 결과 산속 시신 발견 지점에서 채취한 흙과 광물 조성, 유기물 비율이 거의 같았다. 특히 모래입자의 크기 분포와 석영, 장석, 철 성분 비율까지 일치해 전문가는 둘 다 같은 지층에서 채취된 토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냈다. 이 모든 결과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다. 이 천가방과 담뱃대, 그리고 묻은 흙은 한때 산속 시신이 발견된 그 자리 혹은 그 인근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것은 유준호의 집 장작더미 아래에서 나왔다는 것. 물증이 하나둘씩 쌓이자 경찰은 유준호를 정식으로 소환해 장시간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좁은 조사실 한가운데 작은 책상 위에는 장작더미 아래에서 나온 천가방과 담뱃대 사진, 산속 시신의 발견 위치를 표시한 현장 사진, 창고에서 발견된 칼 세트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물건들 전부 선생님 집에서 나왔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처음에 준호는 저는 이런 거 모릅니다. 경찰이 잘못 본 겁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사진을 하나씩 들이밀며 피해자의 이름이 새겨진 담뱃대, 피해자 혈흔이 묻은 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가방, 그리고 현장 칼과 구조가 같은 칼 세트를 보여주자 그의 태도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사를 지켜보던 형사는 그의 시선과 손동작, 호흡까지 눈여겨봤다. 담뱃대 사진이 나왔을 때는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찡그렸고, 가방이 장작더미 밑에서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손가락이 눈에 띄게 떨렸다. 형사가 재차 물었다. 아버지를 찾으러 산에 갔다가 이 가방을 발견해서 집으로 가져왔다. 그게 사실입니까?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을 바꿨다. 네. 어느 날 아버지를 찾으러 올라갔다가 산길 근처에서 이 가방을 봤습니다. 아버지 것이든 누군가의 것이든 단서가 될까 싶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형사는 곧바로 그 말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렇다면 왜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사라져서 찾으러 갔다가 아버지 담뱃대로 보이는 개방을 발견했는데 그걸 그냥 집 장작 밑에 숨겨두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그때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라고 둘러댔다. 그러자 형사는 또 다른 결정적 논리를 꺼냈다. 좋습니다. 정말로 산에서 우연히 가방만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과수 감정 결과 이 가방과 천에서 나온 피는 전부 아버님 피입니다. 그리고 가방 바닥의 흙은 아버님이 발견된 산속 그 자리의 흙과 광물 성분까지 일치합니다. 이 말은 곧 아버님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자리 근처에 이 가방이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가방을 발견했다는 건 그때 이미 시신을 봤거나 적어도 피가 흥건한 현장을 목격했다는 뜻이 됩니다. 정말로 시신이나 피 자국은 못 봤습니까?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다. 가방을 어떻게 얻었느냐에서 시신을 봤는데도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니냐로 수사의 초점이 한 단계 좁혀진 것이다. 준호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입니다. 저는 피도 시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방만 보여서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다고 반복할수록 이미 쌓여있는 물증과 과학 감정 결과는 그의 말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압수수색에서 나온 물건들은
그 자체로 이미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현장 칼과 같은 세트로 보이는 칼 5자루, 우발적으로 산에서 집어든 칼이 아니라 집안에서 관리되던 세트 물건 중 하나가 현장에 남겨져 있었다는 뜻. 피해자 이름이 새겨진 담뱃대와 피해자 혈흔이 묻은 천가방, 피해자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자 살해 현장 혹은 그 인근에 함께 있었던 물건이 우연히 길거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들의 집에서 숨겨진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 토양 성분의 일치. 천가방이 단순히 집안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산속 범행 현장에 가져갔다가 다시 집으로 옮겨진 물건임을 강하게 뒷받침. 이 모든 것에 더해 피해자가 사라진 직후 진행된 재산 매각, 도박빚 상환, 실종 신고의 부재, 가방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까지 포개놓고 보면 수사팀의 결론은 명확해졌다. 유준호는 단순히 의심스러운 가족이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 진실을 숨기려는 주요 피의자이며 집안에서 나온 물증들은 그가 범행 현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고리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산으로 데려가 칼을 들었는지, 그리고 왜 끝까지 몰랐다고 버티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의 입으로 말하게 만드는 일뿐이었다. 자백. 아버지를 죽인 이유. 강원도 법정에서 내려진 무기징역 유준호에 대한 수사는 집에서 나온 물증들이 국과수 감정을 거쳐 되돌아오면서 사실상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건 그가 입을 열어 범행의 전 과정을 스스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느냐였다. 마지막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유준호는 몇 시간째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형사가 가지런히 나열한 사진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산속에서 발견된 시신의 사진, 현장에서 수거된 칼, 장작더미 아래에서 나온 천가방과 담뱃대, 국과수 DNA 감정서, 아버지 명의 토지 매매 계약서와 위임장 사본까지. 형사는 차분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유준호 씨, 이제는 말실수 하나로 빠져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어디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당 부분 알고 있어요. 남은 건 당신이 직접 입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준호는 처음엔 여전히 버티려 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빚은 제가 잘못했지만 살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가 토양 성분 결과와 담뱃대 DNA, 그리고 재산 매각 시점이 적힌 계좌 내역을 하나씩 보여주며 논리적으로 좁혀 들어가자 그의 눈빛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갔다. 아버님 피가 묻은 가방이 선생님 집 장작더미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방 바닥의 흙은 아버님 시신이 있던 자리의 흙과 성분이 같습니다. 아버님 명의 땅은 아버님이 죽기 전까지 안 판다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사라진 지 며칠 만에 위임장을 들고 선생님 혼자 나타나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끝나고 한동안 조사실은 에어컨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유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아주 작게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제가 했습니다. 형사가 되묻자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더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순간 수사팀의 기록관은 즉시 시계를 확인해 자백 시각을 적었고 녹음 장치는 정상 작동 중인지 다시 한번 체크되었다. 이제부터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법정에서 사용될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다. 자백이 시작되자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입에서 범행의 전말이 쏟아져 나왔다. 유준호는 도박빚이 1억 8천만 원까지 불어났을 때 이미 여러 번 채권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집에 찾아와 문 두들기고 애 앞에서도 욕을 하고 아내는 울고 저는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빚을 한 번에 정리할 만큼 큰 돈.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버지가 가진 땅과 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유남철은 단호했다. 땅은 내 눈 감는 날까지 못 판다. 네가 사람답게 살면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줄 돈 없다. 잔소리가 아니었다. 그 말은 사실상의 유언과도 같은 태도였다. 준호는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아버지가 사라진 뒤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없어지면 본인이 유일한 상속인, 실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모른다. 그 사이에 땅을 팔고 소를 팔고 빚을 갚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은 모면한다. 그는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까지 따져보았다. 깊은 산속,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아내와 아이가 집에 없는 시간대. 날씨 예보 앱을 보며 비가 예보된 날을 골랐다는 말에 형사는 소름이 돋았다. 비가 오면 피도 발자국도 흔적도 빨리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범행 당일 준호는 일부러 아내에게 친정에 다녀오라고 권유했다. 오랜만에 애 데리고 외갓집 다녀오라. 내가 집 볼 테니 걱정 말라는 말로 집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지켜볼 사람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 후 그는 부엌에서 산도 한 자루를 몰래 챙겨 옷 안쪽에 숨겼다. 그 칼은 나중에 현장에서 발견된 칼과 같은 세트였다. 점심 무렵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버지, 오랜만에 산에 약초 캐러 가시죠. 예전부터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유남철은 처음에는 다리가 아프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준호는 계속해서 제가 없고라도 모셔다 드리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고 준호는 그를 등에 업어산 입구까지 올라갔다. 산길 중간쯤 아직 사람들이 종종 다니는 등산로와 갈라지는 지점에서 준호는 일부러 더 깊은 비탈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조용한 곳이 있다고 말하며 아버지를 그쪽으로 이끌었다. 시신이 발견된 그 지점 근처까지 와서야 그는 아버지를 내려놓았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시죠. 아버지는 큰 나무 아래에 기대어 앉았다. 숨을 고르며 젊을 땐 이런 길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젠 영 힘들다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평생 매질하고 꾸짖고 욕을 했어도 결국은 자기 피부티. 마을 어르신들이 흔히 말하듯 등골을 빼먹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라는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 자리에서 철저히 배신당했다. 유준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가 숨을 고르며 물을 마시는 틈을 타 뒤쪽으로 빙 돌아가 칼을 꺼냈다. 그때도 솔직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망설였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그냥 내려가면 빚 때문에 죽는 건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랑 여기서 이 칼을 꽂으면 아버지 대신 내가 산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두 번째 생각을 택했다. 아버지, 잠깐만요. 뒤에서 그렇게 부르며 다가가는 척한 뒤 등 뒤에서 왼쪽 가슴 쪽으로 칼을 깊게 찔렀다. 첫 번째 칼에 놀란 아버지는 몸을 비틀며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칼이 잇따라 들어왔다. 법의관이 확인한 흉부와 복부를 중심으로 한 10여 개의 자창이 바로 그때 생긴 상처였다. 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믿기지 않는다는 눈이었어요. 입에서 피가 나오면서도 한동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쓰러진 뒤에도 혹시라도 살아날까봐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가만히 서서 지켜봤다고 했다.
주변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자 그는 그제야 현실로 돌아와 주변을 둘러봤다. 피가 잔뜩 묻은 땅, 쓰러진 몸, 풀잎과 낙엽에 튄 핏방울.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살해 직후 그의 행동이 오히려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현장에서 칼을 크게 닦지도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던져두었다.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피가 다 씻겨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근처 가을로 내려가 손과 옷에 묻은 피를 최대한 씻어냈다. 옷이 젖어 몸에 달라붙었지만 산길을 내려오며 어느 정도 말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아내에게는 아버지가 혼자 약초 캐러 올라가셨는데 아직 안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혹시 아버지 보신 분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그는 머릿속에 세웠던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다. 아버지 실종 사실을 공적으로 키우지 않기 위해 경찰이나 행정기관에는 알리지 않았다. 대신 며칠만 지나면 슬슬 어디 친척 집에 갔을 것이다 라는 말로 둘러댔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와 돼지를 급히 팔았고 미리 훔쳐놓은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위임장을 위조, 토지를 매각했다. 조사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산에 있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소를 팔고 그 다음엔 땅을 팔고 빚을 갚고 그러면 다 정리된다고요. 형사가 조용히 물었다. 그때 아버지 장례나 무덤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랐고 한편으로는 귀찮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는 수사 기록에 그대로 적혔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랐다. 이 문장은 법정에서 그의 범행 동기와 태도를 보여주는 핵심 문장 중 하나가 된다. 사건은 곧 강원도 지방법원 형사 합의부로 넘어갔다. 검찰은 그를 살인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부당한 재산 취득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친족, 그 중에서도 부친이라는 점, 충분한 시간과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방치하고 재산을 처분한 점을 들어 극히 중대한 죄질의 존속살해죄라고 규정했다. 첫 공판 날 법정 방청석에는 마을 주민 몇 명과 기자들 그리고 몇몇 일반 시민들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 선 유준호는 수에 위에 검은 패딩을 걸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검사는 모두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수년간 도박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이 심해지자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아버지의 생명과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 땅을 팔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를 없애고 땅을 빼앗을 계획부터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범죄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탐욕적 살인입니다. 변호인은 달랐다. 그는 피고인의 성장 배경과 가족사를 강조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매 맞으며 자랐다는 점, 정서적 돌봄 없이 자라며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키웠다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 감당하기 어려운 빚과 채권자의 협박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와의 관계, 오랜 가정 폭력, 심리적 압박이 작용한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세히 진술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형이나 극형보다는 교화와 속죄의 기회를 허용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재판 막바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피고인,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유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한 일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빚에 쫓기고 아버지한테 매맞고 살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제 탐욕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눈을 마지막에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이 믿을 수 없다는 왜 그러냐는 눈이었습니다. 지금도 밤에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살려달라는 말도 부끄럽습니다. 다만 제 아이가 아빠는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죗값을 치르며 살려고 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법정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제 와서 하는 후회가 과연 진심인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눈물인가 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꽤 긴 시간을 들여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의 아버지 유남철 씨는 평생 상골에서 땅을 일구고 가축을 키우며 살아온 농민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런 아버지의 외아들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 관계입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나가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빚에 쫓겼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부친 살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점, 범행 전 날씨와 아내의 부재, 산속 위치까지 치밀하게 계산해 범죄를 계획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방치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갚는 데 활용한 점, 수사 초기에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 삼아 부친을 자신의 빚 해결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중대하지는 않은 점, 유가족, 사실상 손주와 며느리의 향후 생계를 고려한 점 등을 일부 참작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무거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으며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고 그 재산을 가로챈 죄질은 극히 불량합니다.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남은 삶 동안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만이 그나마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형벌이라고 판단됩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형량을 선고했다. 피고인 유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준호는 의자에 힘이 풀린 듯 고개를 떨궜다.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대가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순간이었다. 유준호 사건은 강원도 상골마을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런 착하던 애가 결국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은 곧 도박에 빠지면 자식도 부모도 없다는 두려움 섞인 경고로 바뀌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집안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노인 한 명의 죽음, 아들의 무기징역, 남겨진 며느리와 손주의 삶, 그리고 마을 공동체 전체가 느끼는 배신감과 충격. 강원도 법정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돈 때문에, 특히 도박 때문에 무너지는 가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아버지를 죽인 아들은 이제 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고, 아버지를 잃은 마을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존속살해죄라는 단어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판결문 마지막 줄에 적힌 한 문장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만 자식은 결코 부모의 생명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